네, 안녕하세요. 2020 SNU 바이오모니터링과 인체 노출 평가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4강 위해성 평가와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사전 수업 강의 자료였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재와 웹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요,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를 보고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위해성 평가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만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성 평가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어, 독성 물질이 어떤 관심 있는 물질이 독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로부터 기준치, 즉 독성 참고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실제로 어느 집단에서 그 물질이 노출된 정도가 얼마만큼이냐 파악하고, 이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노출이 고려된 실효적인 그 위험이 어느 만큼인지를 평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독성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마커는 그 독성 기전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발암성이 있느냐, 비발암성이 있느냐. 비발암성이 있다면 노출은 어느 만큼 돼야지 그 독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 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 또 바람력이 있다고 한다면 실험 자료랑 역 자료를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어떻게 암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를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벤지딘, 이 벤지딘이라는 물질은 염료 속에 어, 들어있는 그 성분, 네, 유도체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방광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급 발암성 물질이고요. 이 벤지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방광에 들어가서 이 물질이 유전독성 물질 성향을 띠게 되고, 그리고 암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지딘이 몸속에 있는 효소들과에 의해서 더 활성이 강한 물질을 바뀌게 되고, 그것이 소, 어, 방광으로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활성이 강한 물질로 바뀌어서 DNA랑 결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대사체 측정하고, 여기에 그 메타볼릭 엔자임과 그 지노타이핑을 함으로써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 해저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과정이 있어서 노출 바이오마커, 그다음에 바이오렉 이펙트 도스 마커, 서스피티빌 바이오마커를 잘 활용해서 이 과정들이 이해해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된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반응 분석은 이 해저드 아이디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도스 리스판스 분석은 양반응 관계에 있어서 X축과 Y축, X축은 노출되는 정도 또는 용량, 흡수된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Y축은 리스판스, 치사되는 정도 또는 암이 발생하는 정도,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가서 발생된 그런 활성이 높은 물질의 농도, 또는 조직의 괴사 정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X축의 용량과 관련된 즉 인터널 도스 마커든 또는 바이올로지컬 이펙트 도스 마커든 이런 것들 올 수가 있겠고요. 또 바이오 이펙트 도스 마커는 Y축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이펙트 마커를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노출과 질병에 관련된 정보들을 너무 이 노출 리스폰스 커브를 분석함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해서 오분류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종과 종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 노출 리스폰스 커브의 특성의 변화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종 간 외삽을 하는 경우도 또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이제 외삽하는 것들이 우리가 독성 상고치를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더 정확한 실제에 가까운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사례 연구로서 여러분께 두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의 연구입니다. 벤젠과 건강영양에 관련된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다른 거는 중국 연구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웹노트에 링크가 잘 되어 있고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출평가에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이미 지난 3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노출평가를 함에 있어서 노출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가 있고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큼 노출되었는지, 더 나아간다면 타겟 오간에 얼만큼 그것이 닿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환경 속 질환을 다루는 연구에 있어서 노출 바이오마커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출이 주로 어디서 왔는지, 어느 공장에서 왔는지, 또 어떤 특정 식품인지 노출원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몸에 들어오기 전 외부 환경이든 식품이든 그 외적 노출량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 집단에 대한 정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연령이 누구고, 성이 어떻게 되고, 또 질병이 발생되는 그런 분포 양상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들이 뭘 했는 사람들이 더 높아졌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면 우리는 노출평가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에 있어서의 그 불확도는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노출 바이오마커가 갖고 있는 그런 함의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그 외적 노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이 몸에 들어와야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실제로 들어온 양이 뭐냐에 대한 정보를 단서를 제공하죠. 또 식품이든 환경이든 공기든 여러 노출원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흡입돼도 피부대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몸에 얼마만큼 들어왔는지에 대한 반영이기도 합니다. 노출을 우리가 여러 번 측정한다면 그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도 알 수가 있죠. 또 그 익스포드 히스토리 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노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노출 바이오마커를 통한 노출 평가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죄송합니다. 부타디엔은 역시 발암성 물질이고요. 근데 얘는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면 금방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노출 평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몸 안에서 몸에 들어와서 이러한 물질, 또 이러한 물질 바뀝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을 때 몰캡추릭 엑시드라고 하는데요. 뷰타디엔의 이 몰캡추릭 엑시드 물질을 통해서 실제 노출이 얼마큼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거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외부에서 실측한 자료랑 놓고 본다면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있고,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위해성 평가에 있어서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4개의 구성 요소 중에서 위해도 결정은 어떻게 기여하느냐. 위해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 한번 드렸지만 독성 정보와 노출 정보, 즉 독성 정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해로운 것이냐. 그래서 독성 참고치, 그 기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노출 정보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관심 있는 집단에서 노출량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된다고 했죠. 노출 평가라고 했고, 이 둘을 서로 비교해서 실효적인 위험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출량과 독성 참고치 비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기여하느냐? 노출량을, 그러니까 생체 시료에서의 농도를 실제로 외부에서 얼마만큼 먹느냐 또는 얼마만큼 흡입하느냐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료에서의 양 또는 수준 자체만 갖고서 바로 위해도 결정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고안했었던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에서 제안됐었던 HBM이 있습니다. HBM은 Human Biomonitoring Value입니다. HBM 1, 2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BEI입니다. 이건 산업보건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Biologically Exposure Index입니다. BEI랑 상당히 유사하지만 사실은 다른 B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Biomonitoring Equivalent라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숙제로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될까?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쓰여야 될까? 아마 제한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 2페이지로 정리하셔서 ETL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본 수업 전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바이오마커가 위해성 평가에 활용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려해야 될 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바이오 모니터링도 일종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서드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고려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마커가 해석될 때 또는 적용될 때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한점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잘 쓸 수가 있겠죠. 타당도에 관련된 얘기. 바꿔서 말하면 얼마만큼 믿을 만한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환경질환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익스포저랑 노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이펙트랑 디시스의 연관성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익스포저가 되어서 질병으로 가는 그런 익스포저 디시스 컨티뉴엄에 있어서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거를 감수성, susceptibility라고 말했었죠. 그 susceptibility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출과 용량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몸에 얼마큼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고 이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노출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느 만큼 반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바이오마커라고 했죠. 이거를 위해서는 얼마나 그 생체 시료에서 또는 측정 과정에서 저장 기간 동안에 안정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정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샘플링을 해서 바로 분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은 보관했다 하고 코호트 연구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샘플의 안정성. 그래서 지금 측정한 자료가 정밀하게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프레시한 샘플에서 얻은 거랑 같은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도 당시의 노출을 잘 반영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소변에서 또는 혈액에서 얻은 자료가 적절한 생체 실용과 샘플링 미디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항상 해야 됩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 얻은 자료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제3강에서 바이오마커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측정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니, 노출이 언제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샘플링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익스포저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그로부터 얼마만큼 지나서
형성된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노출을 잘 반영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되어야만 되죠. 로버스트니스는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일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이 물질의 안정성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펙트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미리 서브클리니컬 수준에서 현시적으로 임상적으로 질병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마커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확도를 좀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노스 리스판스 어널리시스를 할 때 Y축에 놓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옵션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염두에 두고 활용해야만 된다라는 것들. 서셉티블 바이오마커를 예로 든다고 할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서셉티블 바이오마커가 at risk population을 more at risk population을 잘 식별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환경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전 또는 모드 오브 액션에 잘 부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타당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의 것들을 평가하려면은 이 다음 세 가지의 타당도를 만족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타당도, validity 또는 이런 validation은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internal study validity. 요거는 내적 완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논문 심사를 할 때 또는 피어 리뷰를 할 때 그 연구가 목적이 분명한지, 그리고 그 목적은 어떤 연구 가설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용한 연구 방법이 타당했는지, 결과는 제대로 측정되어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결과, 에비던스 기반해서 결론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이게 연구의 내적 완결성이죠. 내적 완결성이 높은 연구는 일반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근데 이런 것들은 바이오 모니터링을 활용한 연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만족되어야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마커는 측정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생체 시료 안에서 그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measurement validity에 관련된 부분들, QAQC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문헌들이 이 바이오마커의 QAQC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이 QAQC 관련된 문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밸리데이션 가이드는 다른 나라에서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잘 요약해 놨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논문에서 어떤 특정한 바이오마커를 우리가 개발했다, 그리고 활용했다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스페놀 A와 그 다음에 오가노 포스페이트 계열의 플레임 리타던트 마커를 개발했다, 활용했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노출평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노출 바이오마커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것, 다음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마커는 특정 인구 집단의 노출을 대표할 수 있나? 정량적으로. 그리고 이 노출 바이오마커가 개인 간의 노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나? 이 집단과 저 집단,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그 한 사람 내부에서도 매일 측정하면, 또 매 시간 측정하면 노출 수준이, 노출 바이오마커가 계속 변할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서라도 반영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쉽게 빨리 배설되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합시다. 프탈레이트, DHP의 대사체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배설됩니다. 뭐 비스페놀도 마찬가지고 빨리 배설되기 때문에 노출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개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그 사람의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이 또는 이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노출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노출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익스포저 마커가 결국에는 이 흡수, 분배, 분포, 대사, 배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인차를 반영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출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노출원을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겠죠. 또 어떻게 하면 노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누구에게 이 노출 저감을 하는 방법이 실효적인 방법이 무엇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벤션 포인트를 특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노출 바이오마크만 측정하는 것만 갖고서는 실제로 환경보건학적으로는 가치가 크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도 함께 확보하셔야만 됩니다. 위해성 평가하려면 노출량도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율성 유기화학 물질이냐 아니면 쉽게 배설되는 물질이냐에 따라서 노출 그 관련된 도스 매트릭을 서로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평균 농도로 쓸 수도 있겠죠. 이 도스 매트릭을 또는 AUC를 쓸 수도 있겠고 또는 가장 높은 고점에서의 농도를 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질의 가장 적절한 도스 매트릭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이 노출 바이오마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시험에서 많이 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출 바이오마커를 굉장히 잘 대규모로 측정했다고 할지라도 이 마커 농도만 갖고서는 뭐 할 수 없다. 예, 과거 정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익스포저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있는 바이오마커만 갖고서 그 값만 갖고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노출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일반 인구 집단에서 잘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또 천의 반감기를 모을 경우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노출원이 무언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식품에서 노출되는지 환경에서 노출되는지 또 다른 요인인지 노출 바이오마커 수치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소변에서 농도, 혈액에서 농도가 실제로 하루에 얼마만큼 섭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소변이나 혈액 자체가 타겟 오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적장기가 골수라든지 아니면 간이라든지 그럼 그 안에서 농도는 얼마냐 잘 알기 힘듭니다. 그것만 갖고서는 다른 정보가 필요하죠. 등등등. 또 마커의 농도값이 이것이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건가 또는 암을 일으키는 거냐 또 누가 더 취약한 집단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해석상의 한계를 잘 아셔야지 잘 활용할 수 있음을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가 사전 강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웹노트를 찾아보시고 교재를 찾아보시고 참고문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전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전 강의 영상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길잡이일 뿐이고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20분 또는 30분 내에 그 많은 개념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숙제 나갔습니다. 이 다음 본 수업 시간 전까지 BE와 BEI, HBM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왜 제한되었고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2페이지 요약해서 ET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노드버그는 중국에서 카드뮴 비소와 신장 부전에 관련된 연구를 한 것인데요. 굉장히 잘 작성된 논문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아까 그 미국 뉴저지에서 크롬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바이오마커가 잘못 활용됐을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자 하는 분은 이 페이퍼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편 중 하나는 꼭 읽어보시고 두 편 다 하시면 더욱 좋고요. 1, 2페이지 요약해서 그거는 그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PPT로 제공을 따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숙제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요약하지 말고 원문을 읽어보세요. 원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강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